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싸게 잡는 거거든요. 싸게. 그러니까 싸게 잡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만큼 좋은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경매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싸게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막 지금처럼 물건이 너무나 없어. 현장에 나가봤더니 터무니없는 가격을 달라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경매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경매 쪽에 들어오면은 경쟁이 막 붙어요. 그래서 시장가에 근접해서 막 가져갑니다. 또 어떤 시장에서는 밖에 물건이 아주 넘쳤어. 아주 넘치는데 2010년, 11년 그랬어요. 아주 넘치는데 싸게 달라면 또 싸게를 안 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샀던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진장 또 경매 시장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금액에 살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경매 시장에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경쟁이 저가 낙찰의 경쟁이 붙기 때문에 싸게 가는 거예요. 싸게. 근데 지금 시장, 경매 시장에 간다 하더라도 일단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싸게 물건이 팔린다는 거죠. 권리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봐야 될 때는 처음에 보시면 2019 타경 50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타경이라는 건 이제 경매 부호예요. 부호인데 2019년에 경매 사건이고 이 경매 사건의 법원의 접수 번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소가 나오고요. 아파트가 나오고 면적이 나옵니다. 이 면적은 전용이겠죠. 전용 면적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가 2019년 3월 7일에 시작이 됐고 2019년 3월 7일 날 경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채무자한테도 알리고 등기부 등본에도 알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 12월 23일 한 10개월, 9개월, 10개월 이후에 첫 매각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거치고 3인이가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후에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최저 매각 가격 이거는 이제 간평이 정해준 금액이겠죠. 17억이다 라고 했는데 이 17억이 이 3월과 12월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으면 이 금액은 시장 가격보다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이건 누가 정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정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정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은 경매로 들어가면 얘네 둘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 둘이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법원이 정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니까 법원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도 정하는 거고 법원이 세입자를 어떻게 할지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 사람과 문서, 등기부 등본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은 배우지 않고요. 등기부 등본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만. 등기부 등본만 배워놓으면 나중에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 그리고 전월세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맨 처음 보면 이제 표제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그 해당 물건의 위치가 나와야 합니다.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 면적이 표시가 됩니다. 면적. 표제부에는 위치와 면적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갑구가 나오는데 표제부가 지나면 이제 갑구가 나오는데 갑구에서부터는 권리를 표시해주는 공간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148동 1303호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맨 처음 보존 등기가 최병준 씨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압류가 돼 있는데 압류가 말소가 돼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고 압류 등기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소되지 않는 거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을구는 옆에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갑구라는 거는 소유권과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갑구에다 집어넣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대한 사항만 집어넣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도 1번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1번. 그럼 갑구에도 1번이 있을 거고 을구에도 1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1번. 그러니까 갑구는 1, 2, 3, 14번까지 있었죠. 그건 들어온 순서예요. 순서. 을구도 을구끼리 들어온 순서. 즉 등기소에 등기관이 앉아있으면 신청하는 사람이 등기 신청하는 사람들이 등기소에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권리를 보고 등기관이 정한다는 거예요. 아, 이 권리는 먼저 오고 늦게 오고를 떠나가지고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이거를 갑구에 넣을 것인지 을구에 넣을 것인지를 먼저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구에 낼 거는 각구 순서대로 쭉쭉쭉 내고 을구는 을구 순서로 오는 순서대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각구하고 을구 그 같은 구끼리는 순서가 순위 번호도 알 수 있지만은 각구하고 을구 사이의 순위는 이 순위 번호로는 몰라요. 그 번호는 이제 접수 번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접수 번호. 말소 기준 권리는 하나의 사건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의 사건에 하나밖에 없는데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암기를 하면 저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은 압류, 가압류, 걔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은 담보 가등기, 저는 전세권. 전세권은 조건이 붙어요. 이거는 선순위 전세권만 해당되는 겁니다. 선순위 전세권. 자, 이러한 전세권을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전세권을 후순위 전세권이라고 부릅니다. 후순위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1억을 기준으로 하면은 감정가가 1억짜리가 이때는 75% 낙찰을 받는 거야. 그럼 비용하고 한 20%가 남는 거예요. 한 2천이 남는다고 보는 거야. 그럼 73%대를 받으니까. 근데 이때 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1,000만 원 수익을 보고자 한다. 여기서 1,000만 원 수익을 보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무조건 1,000만 원 수익을 낙찰받는 순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더 싸게 받았으니까 그냥 무조건 1,000만 원 얻을 수 있어. 근데 예로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낙찰을 좀 높게 받아가. 그러면 1,000만 원이었다면 얘는 처음부터 확정 수익이라는 거를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로 가면은 확정 수익을 500밖에 못 받아. 그리고 이 상승하는 거를 시세 차익을 500을 가져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 가면은 낙찰받는 순간 수익이 없어. 사람들이 경매 접점 가면은 저 가격으로 받아가려면 일반 매매하지?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여기는 경매로 낙찰 받아도 시세 차익, 확정 수익이라는 것이 거의 0%예요. 세금 빼고 나면 그냥 매매로 받아가는 것과 좀 별반 다르지 않아. 근데 이 시장에서 왜 이걸 받아가느냐? 현장에 나가면 매물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래로 받아가는 거야. 물건이 없으니까. 내가 투자 금액이 진짜 작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제가 아까 18억짜리 보여드리고 지금 4억짜리 보여드리고 했는데 나는 그거 못해요. 그 금액에 대출도 안 나오고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1억짜리를 갖고 왔어요. 제가 아까 취득세 이런 거 감안하면 1억짜리 매물들이 거래량이 많아지는 이유가 지방에 있는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1억대가 많기 때문이에요. 취득세 1%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 이하.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원이 낙찰받은 사례인데요. 우리가 보통 전용이 15평이고 한 20평형 아파트라 그러면 실거주로 좋아요, 안 좋아요? 관심 별로 안 가죠. 네. 여기 들어가 살려고 그러면 실거주 대상으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죠. 나는 안 봐. 그런데 현장에서 이 물건을 실거주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매도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목표치라든가 이런 게 다 높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자금이 없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1억대의 아파트를 실거주로 사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낙찰받아서 그분한테 팔고 나오면 돼. 근데 이게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현장 가서 임장을 통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하다고 해야 낙찰받아서 팔지. 그쵸? 일단 이 물건 한번 볼게요. 얘는 아까 두 개는 전용이 25, 84였잖아요. 그래서 30평대였어. 실거주,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은 실거주로 괜찮다고 추천한 게 30평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본 거, 입지랑 봤을 때. 얘는 전용이 15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거주로 이렇게 목적을 두지가 않아. 그냥 투자용으로 드리는 거. 저희 입장에서는 난 들어가서 안 살아. 하지만 여기 들어와서 살 사람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살 사람이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라든가 들어오는 투자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미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실제로 들어가서 손품을 팔 때 가격을 3가지로 가져가서 이제 물어본다라고 했는데 이제 컨셉이 4가지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3가지예요. 3가지 투자자와 입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가서 난 투자자잖아요. 투자자이기도 하고 입찰자 같은 개념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경매 물건을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거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 뭐뭐뭐가 몇 동 몇 층에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보통 알고 계세요. 요즘엔 다 공개가 되니까 사장님 그 물건 제가 낙찰을 받아서 곧바로 매도할 생각인데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건을 사서 매도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입찰자이기도 하고 투자자이기도 해요. 아니면 제시를 했을 때 그 물건을 하러 갔을 때 사장님 이 가격보다 좀 더 싼 매물들이 있나요? 내가 이제 생각한 금액이 나는 1억 7천으로 생각하고 입찰가는 1억 5천으로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현장에 매물을 안 나왔었는데 사장님이 이거 급한 매물이 하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이 1억 5천 5백이야. 그러면 그 금액을 내가 살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명도비를 240을 넣고 뭐 수리비를 얼마를 넣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 일반 매매로 1억 5천 5백에 사는 게 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서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하고 일반 매매를 같이 한다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호가만 보고 갔는데 현장에 갔더니 싼 매물이 있는 거야. 근데 내부도 좋아. 괜찮아. 이게 진짜 급하게 나온 매물이야. 세금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이야. 뭐냐? 잔금 조건이 빨리 치르는 조건이야. 내가 돈이 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매보다 같은 가격이거나 나는 그래도 입찰해 본 다음에 사고 싶다. 그렇게 해도 입찰 한번 해봤을 때 내가 폐차를 했다. 사도 돼. 근데 그때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매로 입찰했을 때 일반 매매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 물건과 경매 물건의 가격을 정하고 금매가를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투자자와 입찰자는 같은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기일 입찰표를 대부분 잘 써주셨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약간 보증금을 빼신 분들이 안 적으신 분들이 한 몇 분 계셨어. 그래서 저희가 쓸 때에는 여기 사건 번호로 쓰라고 했고 그 전에 보면은 저희 집행관 기한인데 우리는 서류를 다운받거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칸을 띄워서 경북지방 뭐 포항 지원 이렇게 써가 집행관 기하라고 써달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없을 땐 그렇게 쓰고 여기는 지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었어요. 거기서 이걸 받으니까 여기 인쇄가 다 되어 있어요. 보통은. 현장에서 쓸 때는 인쇄가 되어 있으니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내가 그렇게 다운받아서 갈 때에는 칸을 띄워서 쓰면 된다라고 해서 명시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사건 번호 쓰고 물건 번호는 있을 때만 쓴다 그랬죠. 가로치고 1, 2, 3, 4 있을 때만 쓴다. 없을 때는 안 쓴다. 그래서 여기는 안 쓰고 성명, 그다음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밑에는 주소. 보통 개인이 직접 갈 때는 여기까지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입찰 가격과 보증금. 입찰 가격은 내가 쓰는 금액, 그리고 보증금은 입찰가의 10%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보증금은 최저 가격의 10%, 그 정보지에 나와 있는 보증금 그대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표 한 장 미리 끊어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신건이었잖아요. 1125만 원인가 됐죠. 1억 1250이니까 1125만 원. 그것만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명도비를 최대로 많이 줘야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이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금액을 내가 정할 때 입찰가를 선정할 때 명도비를 얼마를 주냐 안 주냐를 내가 이제 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임장이라는 걸 가서 현장에 가봤더니 임장을 가봤더니 이 소유자가 나갈 집을 이미 정해놨어. 빠르겠죠. 임차인도 나갈 집을 이미 정해놨다는 정보를 얻었어. 빠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조건 배째라는 느낌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현장에 가서 점유자를 만났을 때 느낌이 와. 나 나갈 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집은 좀 나가실 집은 좀 마련이 되셨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있는 사람들은 나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갈 집 없다고 돈 없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임장 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을 감안을 해서 얘를 조금 더 조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 저희가 말소 기준 찾고 권리 분석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죠.
근데 기존적으로 등기부 등본하고 전세대 열람을 통해서 전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순위로 소멸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대항력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물건으로 확인하는 방법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거니까 물건 보시게 되면은 사건 번호 있고 그 옆에 최선순위 설정일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보이세요?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게 그냥 말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다 말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되지만 말소 기준이 되는 거는 최선순위잖아요. 얘가 말소 기준이에요. 이 맨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여기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최선순위 날짜와 전입과 확정일자를 비교해 보시면 얘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가 딱 나오죠.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매각 물건 명세서 보고 그냥 먼저 확정하셔도 돼요.